안녕하세요. 끝까지 간다입니다. 오늘은 자극적인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양적 완화 이후에 증가된 고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경기 침체와 예측 지표들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연준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최근 연준은 인플레가 오래 지속되고 앞으로 금리를 두 번 정도 더 인상하고 23년도 이내에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연준이 했던 말을 한번 보시면 연준의 예측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 3월 연준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더라도 제로금리를 동결하고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21년 8월 잭슨홀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은 일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23년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이죠. 계속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은 금리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급격하게 올리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5.25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23년 5월에는 금리 일시 중단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였고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죠. 6월에는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래가기 때문에 금리를 두 번 연속 인상을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점점 연준의 말이 신뢰가 떨어지는 와중에 벌써 5.25라는 고금리가 되었고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믿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맞을까요? 연준이 맞을까요? 주식은 한없이 계속 오를 수 없으며 금리도 한없이 계속 오를 수 없습니다. 주식은 많이 올랐다면 떨어지기도 하고 많이 떨어졌으면 다시 반대로 오르기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그리죠. 그리고 슬슬 경기 침체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 침체일 때 대가들은 어떻게 투자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우라가미 구니오의 주식시장의 사계절 이론입니다. 우라가미 구니오는 1931년생으로 1949년에 증권사에 입사하여 주식과 인연을 맺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장세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입니다. 먼저 금융장세는 경기가 수축되었다가 회복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경기 침체기 말과 경기 회복기 초이며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금융 관련주들이 먼저 꿈틀대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실적 장세는 금리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금융 장세가 끝난 시점입니다. 이후 실적 장사에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왕성해지고 실제 기업의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재무제표에 나타납니다. 이때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전반적으로 고르게 주식들이 상승합니다. 세 번째 역금융 장세에서는 경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양적 완화로 인한 경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스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전망 좋은 뉴스만 나오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중앙은행에서는 고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후 계속되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주가가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네 번째, 역실적 장세는 침체기입니다. 실물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로 인해 사람들의 급여가 동결 또는 하락하면서 구매 수요도 억제됩니다. 여기저기서 주가 조작도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때는 바닥 및 지하실이라는 말이 난무할 만큼 바닥을 예측할 수 없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실물 경기가 바닥에 도달하기 전 주식이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채권 투자로 전환하고 다가올 금융정세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국면은 역금융정세로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우려로 주식들이 선반영되어서 하락했지만 나쁘지 않은 실적에 잠깐 반등이 나오는 중이며 이제 고금리에 지친 기업들이 실적 시즌에 하나 둘씩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역실적 장세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1906년 출생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증시를 경험하고 어린 나이에 일찍 부자가 되었으며 살아생전 전 세계에 10채 정도의 별장을 소유하였다고 합니다. 또 그는 실패하지 않는 전문가, 주식 투자를 예술의 경지에 올려놓은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사계절 이론과 비슷합니다. 금리가 점점 오르고 정점이라고 생각될 때까지는 예금을 하고 B1처럼 금리가 정점에서 점점 하락하는 조짐이 보이면 채권 투자를 시작합니다. B2를 지나 금리 하락이 가속화되고 금리가 바닥에 가까워지면 B3처럼 채권을 매도하고 이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가격이 떨어진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금리 저점의 순간에는 금리가 바닥이므로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을 일으킵니다. A1 국면에서는 전반적인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시세 차익을 거둡니다. 그리고 유동성은 가격이 저렴한 주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경기가 서서히 반등하고 높아진 부동산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금리 인상이 논의되며 시장의 실질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A3 국면은 경기가 과열 양상을 띠게 되고 시장은 항상 긍정적이며 경기지표 역시 낙관적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며 거품이 생겨납니다. 이 국면에서는 주식을 팔고 안전한 예금으로 갈아탑니다. 이렇게 대가들의 두 가지 이론을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지금은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만약 아직도 이번에는 옛날과 다르게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 대가의 말을 들어보죠.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투자에 있어 가장 비싼 네 단어는 이번에는 다르다이다. 본인 속마음으로는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뉴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흔들리시나요? 주식이 지금 미리 모든 것을 선반영하고 실물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100여 년 된 투자 대가들의 가르침을 들어도 걱정이 되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왜 물가가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자동차 물가 지수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마나임 중고차 지수입니다. CPI보다 약 2개월 정도 선행하며 파란색은 마나임 중고차 지수, 빨간색은 CPI의 자동차 부문을 그래프로 나타낸 표입니다. 마나임 중고차 지수는 계속 하락하다가 잠깐 반등 후 3월에 반등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약 2개월 뒤인 5월에 CPI가 고점을 찍고 이후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CPI에서 자동차 부문은 약 15%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분이 하락하게 되면 CPI 하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6월 마나임 지수를 보시죠. 왼쪽의 기준 5월 마나임 지수는 225.9였으나 현재 오른쪽 사진 6월 표를 보시면 217.3으로 기존의 저점을 뚫고 아래로 내려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저점을 뚫고 내려오고 있으므로 앞으로 물가지수 둔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CPI와 PCE에서 약 30% 이상 비중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입니다. 다음 주거비에서 반영되는 것은 이 렌트비인데요. 이 주거비를 약 1년 정도 선행하는 지표가 바로 진로우 렌트 지수입니다. 진로우 렌트 지수는 22년 2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급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그래프는 빨간색이 진로우 렌트 지수, 파란색이 PC에서 유틸리티를 제외한 주거 부문, 노란색이 CPI의 주거 부문인데요. CPI는 약 1년 뒤인 23년도 3월에 상승 고점을 찍고 4월부터는 하락분을 반영하고 있고 PCE도 4월에 고점을 찍고 5월부터는 하락 반영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진로우 렌트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현재 기준으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장기간 CPI와 PCE의 상당한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물가 둔화 시그널은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평균 시간당 임금입니다. 현재 평균 시간당 임금은 2022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해 왔으며 현재 이 하락 추세를 이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본다면 물가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하락을 더 심화시키는 이유는 파트타임 비율의 증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경기 침체 시그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당 임금 문제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물가 둔화 시그널은 ISM 서비스 지수입니다. 이 ISM 서비스 지수는 CPI의 약 3개월 선행 지표로 많이 쓰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은 ISM 서비스 지수, 회색은 CPI 물가 지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CPI는 ISM 서비스 지수와 아주 비슷한 유사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ISM 서비스 지수가 50.3으로 보시는 표보다 더 하락해 있는 상태를 감안하시면 앞으로 CPI 지수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물가 둔화를 예상하는 지수들을 보았는데요. 이 정도냐고요? 아닙니다. 아직 더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물가 둔화보단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시그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 시그널로는 연구 실업률입니다. 보시는 표에서 연구 실업률은 파란색, 실업률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실업률은 연구 실업과 임시 실업의 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료는 연구 실업률과 실업률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파란색인 연구 실업률은 실업률을 선행하거나 비슷한 시점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023년을 보시면 실업률은 그대로 있는 데 반해 연구 실업률은 고개를 서서히 들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 실업률이나 실업률 지표는 한번 추세가 형성되면 계속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하락하거나 상승합니다. 따라서 연구 실업률이 오르고 있으므로 실업률 또한 추세를 바꿔서 따라오를 확률이 매우 높고 이렇게 실업률이 4%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면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를 생각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목표는 고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있지만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경기 침체를 볼 때 중요한 지표가 실업률이고요. 2000년 초반 그리고 2008년, 2020년 경기 침체 때처럼 실업률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재빠르게 연준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고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계속 지속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인플레이션이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속된 고인플레이션인 경우에는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줄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지속된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부가 부양 정책을 같이 사용해야 소비 심리가 같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실업률은 연준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경기 침체 지표는 구인 건수와 실업률 역전입니다. 파란색은 구인 건수, 빨간색은 실업률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구 실업률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도 곧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파란색인 구인 건수는 지금까지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보시면 2000년대, 2008년대, 2020년대 경기 침체 때는 이 지표들이 모두 역전되는 역전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상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역전 현상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업률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인 노동자 유입의 증가입니다.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하는 이민자들을 타이틀 42 정책으로 막은 바 있죠. 코로나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그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는 타이틀 42도 5월 초중순쯤에 종료가 되었죠. 그리고 멕시코나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들의 유입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이 이민자들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왜 미국으로 이민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자국이 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거주하려고 이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수요,
즉 구인 건수의 하락, 그리고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노동자 공급 증가가 되면 결국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임금이 싼 노동자를 찾게 될 것이고 실업률이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 지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을 하락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파트타임의 증가, 풀타임의 감소로 인해서 평균 임금이 하락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표는 풀타임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의 증감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표에서 파란색은 풀타임, 회색은 파트타임입니다. 2022년 초반에는 풀타임의 증가율이 높았고 파트타임의 감소가 많았던 반면 2022년 중후반부터는 파트타임의 증가율이 높고 풀타임이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의 경우 2잡, 3잡을 하더라도 모두 각각의 일자리로 분류되어 고용률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예전에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몇만 명씩 해고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도 일자리가 많고 미국의 고용은 강하다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지금 보면 실상과는 다르게 질 낮은 일자리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지표의 연장선상인데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역전 현상이 발생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자료입니다. 지표에서 파란색은 풀타임, 회색은 파트타임입니다. 자료에서 역전되는 구간을 찾아보면 1981년, 1990년, 2001년, 2008년, 2020년에는 모두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도 이제 막 역전 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다가올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만든 지표인 LEI라는 지표입니다. LEI의 구성 요소는 약 10가지로 구성되며 시대에 따라서 변경되기도 합니다. 총 10가지를 종합하여 경기 선행지수가 산출됩니다.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이는 표에서 파란색은 LEI를 나타낸 것이고 회색은 미국의 실질 GDP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LEI가 0% 밑으로 계속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조만간 미국의 실질 GDP도 마이너스에 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수를 발표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미국 경제를 2023년 3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지표가 발표되고 있으니 더 떨어지면 하락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LEI가 마이너스 4% 밑으로 하락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자료인데요. 보시면 2000년, 2008년, 그리고 2020년도에도 어김없이 마이너스 4%로 하락한 이후에는 회색 음영 표시대로 경기 침체가 발생되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LEI와 미국 S&P 500 지수와 상관관계입니다. 회색 음영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고 빨간색은 S&P 500, 파란색은 LEI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LEI가 먼저 하락을 하면 S&P 500도 뒤이어서 하락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LEI가 오르기 전에는 S&P 500은 계속 하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시한 최근 부분을 보면 LEI는 계속 떨어지는 데 반해 최근 S&P 500 주가는 반등을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은 하락장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것이고 이후 LEI가 오르기 전까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표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인 PPI입니다. PPI는 소비자 물가인 CPI를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미국의 CPI를 나타낸 것이고 빨간색은 미국의 PPI를 나타낸 것입니다. 최근 보시면 미국의 PPI가 급격한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따라서 CPI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CPI를 약 8개월 정도 선행하는 중국의 PPI입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미국의 CPI를 나타낸 것이고 빨간색은 중국의 PPI를 나타낸 것입니다. 중국의 PPI는 21년 7월 이후로 계속 하락하였으며 앞으로 미국 CPI에 반영된다면 현재부터 최소 반년 이상은 하락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침체 시그널로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이 있습니다. 많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하시는 ISM 제조업 지수의 선행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ISM 신규 주문입니다. 이 신규 주문이 40m로 하락했을 때는
탈세금연과 같이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되었습니다. 계속 하락 추세를 유지하여 지금은 42.60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제 곧 40을 터치하고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4가지 물가 둔화와 8가지의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았는데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침체로 인한 주가 하락은 다음 3가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금을 미리 어느 정도 확보한 이후에 나중에 주식이 하락하면 저가의 주식을 분할 매수합니다. 둘째, 고금리 상태에서는 주식이 떨어지고 채권이 오르는 시기이므로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금리 바닥 얘기가 나올 시기쯤에 채권을 팔고 다시 저가의 주식으로 스위칭합니다. 셋째, 방향성이 아직도 확실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과 동일하게 반반 인버스를 매수하여 해지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추세 방향으로 스위칭합니다. 총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